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진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는 처음입니다. 서부가 처음입니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신현민 선생님 노래 하시는데 슬펐어요.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동영상 보니까 더 슬펐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정여액이라는 노래 88년도 대학에서 배웠는데요. 지금 같이 사는 와이프하고 사귈 때 자주 불러줬던 노래입니다. 프로포즈 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서가지고 자꾸 노래를 듣는데 서울에 있는 와이프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먼저 6.15 16주년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단의 70년 분단 역사를 학자 입장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5년간 대통령을 모시면서 바라봤던 소위 말하는 대북정책의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봤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내지는 다시 북측에 직접 들어가서 4년간 체류하면서 경험했던 남북관계, 북한 문제, 민족사회 문제들 그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2시간 만에 풀어낸다는 게 사실은 압축적으로 2시간 만에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눠도 1달락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만에 여러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런저런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용기가 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떠한 갈등 없이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건요. 예전에 모 대학, 미션 스쿨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대강당에 한 10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었어요.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애들한테 이 이야기를 던져야 되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쫙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전 그때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함께 무언가 진실, 상식,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이게 안 넘어갈까 싶어서. 이거 사라졌네요. 선생님, 뒤쪽에 지금 조금 기술적인, 네? 나왔습니까? 예. 이게 지금 조금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원활치 않더라도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끊기더라도.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라는 주제들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늘 왜 행복한 평화인지, 왜 너무 쉬운 통일인지 참으로 간단합니다. 고기 한번 끄덕이면, 고기 한번 끄덕여주면 그게 통일입니다, 사실은. 실타래 처럼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고기 한번 끄덕이면 그게 통일입니다. 통일은 평화의 오랜 제도화 과정입니다. 그런 말씀들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요? 이거 우선 넘겨주시겠습니까? 안 넘어갑니까? 네, 저쪽에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나눠야 될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총체적 북한 무지, 북맹,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시간이 되면 분단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이해, 향후에 한반도 정세의 전망까지 갈 건데요. 아마도 다 못 갈 거예요. 개성공단하고 왜 우리는 북을 모를 수밖에 없는지, 총체적 북한 무지에 우리가 왜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안 되네요, 이거. 여러분,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되면 신호를 주십시오. 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개성공단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 나오네요, 또. 굉장히 헷갈린다. 큰일 났다, 이거. 엔터 됩니까? 이상하죠? 예, 뭐, 개성단의 이해, 총체적 북한 무지 통일에 대한 이해, 분단에 대한 이해,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 전쟁과 평화의 분수령,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끝까지 못 올 것 같고요. 개성공단 이야기를 저거 그냥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개성공단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옥동조라 그러죠. 최초에 합의했던 것은 2000년 8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측에다가 땅을 좀 주십시오. 개성공단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했던 겁니다. 북이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집요하게 요구해서 했던 겁니다. 첫 출발이 그렇습니다. 1989년부터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0여 년 만에 가시화되고, 예, 이 나오네요. 이러다 또 안 되면 또 큰일 나는데. 지금 보시게 되는 게, 혹시 저 선생님 뒤쪽에 계신, 보입니까? 이게? 요 털이, 이 검은색 요 털은 아니고 이까지인데요. 예, 우리가 원해서 했습니다. 왜? 중국의 80년 개혁 개방 이후의 고도 경제 성장 때문에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지난 60대 이후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80년대에. 그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 중국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죠. 다시 다 쫓겨옵니다. 그들이 다 무너졌었어요. 그들이 갈 곳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본, 기술이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만나면 그 시기에도 이미 중국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분명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초의 개성공단을 이야기했던 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최초에 요구했던 부지는 신의주입니다. 신의주를 요구를 했는데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신의주는 서울로부터 너무 멀다. 중국의 국가급 경제 특구들을 봤을 때 1호 경제 특구가 심천이다. 심천. 심천은 중국의 국가급 경제 특구 1호로서 심천이 성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고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 이 심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적 요인이 홍콩이라는 배후 시장이 있었다. 홍콩에서 음부자재가 들어오고 바로 팔고 이런 관계.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서울에서 그 기업들이 원부자재를 싣고 와가지고 신의주까지 언제 만들어서 또 언제 내다 팔겠느냐. 휴전선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개성공단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개성 지역은 말입니다. 북측의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최초에 남과 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부지는 지금 보시는 저 100만 평의 20배인 2천만 평입니다. 저거의 20배입니다. 그 일대 전체에는 북한의 2군단 산하에 보병사단인 6사단이 있었고요. 기갑사단인 64사단이 있었고 포병연대 62연대가 있습니다. 6만의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됐어요. 어떻게 개성시, 개풍, 장풍 그 인근에 그 많은 군대는 어떻게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군대는 뒤로 물리면 된다.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북한은 존재할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이미지로서의 북한은 존재할까요?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질문을 계속 던질 거예요. 과연 존재할까요? 적대적 분단체제 70년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화된, 상징화된, 매우 호전적인, 매우 하루가 멀다고 숙청하고 권력투쟁하고 찌질하고 나쁜 극복해야 될 적으로서의 북한은 실제합니까? 실제해야 되죠. 실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집니까? 저는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과연 존재할 거요에 대한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정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절대 김진양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과연 존재할까요? 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 6만의 군대를 물리고 그 군사의 기지를 평화의 기지, 남과 북의 경제협력의 기지로 내놓게 됩니다. 저 최초 1단계입니다. 저게. 이 1단계 20배 2천만 평을 내놨는데요. 1단계 100만 평을 내놨을 때 북측은 토지 보상비를 받았을까요? 돈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가져가서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최초에 그 돈이 목적이었으면, 정말 돈이 목적이었으면 저 100만 평의 부지 토지 보상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측은 저거 무료로 내놨습니다. 우리 토지공사가 경지 정리해가지고 SOC 깔아가지고 평당 공장 부지는 14만 9천 원, 상업용 부지는 한 4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죠. 북측은 그냥 내놨습니다. 아, 북이 받은 거 있습니다. 저 지역에 있었던 군대 막사, 군사 시설, 이 기지 시설들을 10km, 15km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작물 철거비 쪽으로 평당 900원인가 800원인가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개성공단의 진실은 뭘까요? 2003년도에 개성공단 착공식을 합니다. 착공을 합니다. 2004년도에 첫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죠. 최초의 초미의 관심사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을 얼마에 책정할 것인가가 핫 이슈였습니다. 개성공단은 기본 임금 체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이 아닙니다. 기본 임금이라는 것은 호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년차든 10년차든 똑같습니다. 그냥 기본 임금에다가 연장, 야간, 특근을 해서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이렇게 임금 책정을 받죠. 그럼 기본 임금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제도, 노동규정을 북측하고 협상을 할 때 이 기본 임금을 얼마에 책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통일부 국정은 산자부라든가 각종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중국에도 보내고 베트남에도 보내고 미얀마도 보내고 동남아도 보내가지고 우리 개성공단의 남과 북이 처음 하니까 북측 근로자들의 적정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에 잡을 것인지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실제로 입주해야 될 기업인들과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임금으로 산정했던 게 월 200불이면 되겠다. 월 200불에 저희들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첩보에 의하면 북측은 300불 정도를 요구한다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 첩보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막상 협상장에서 우리가 200불을 줄 용의가 있었어요. 150불 정도 제안해가지고 대충 협상해서 200불에 협상을 끝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협상장에서 북측은 50불을 제안합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했을까요? 지금부터 보시게 될 여러 많은 팩터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우리 기준의 관점이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 평화 프로젝트이다,
경제 프로젝트이다. 똑같이 있죠. 우리는 평화 프로젝트와 경제 프로젝트 같이 봤지만 북측도 경제 프로젝트로 봤을까요?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매우 크죠. 이 이야기들은 북측에 대한 북한에 대한 총책 북한 무지를 말씀드릴 때 좀 상세히 설명드린 걸 하고요. 이 100만 평 지금 이게 화면이 깨졌는데요. 뒤쪽에 이게 선생님들 보시기에 문산에 있는 아파트 옥상입니다. 이것은 개성공단 이 사진은 개성공단의 서쪽 편에 있는 진봉산에서 개성공단을 내려다본 겁니다. 이게 도라전망대입니다. 이렇게 휴전선이 걸려죠. 이게 사천강입니다. 사천강. 임진강을 만나서 한강으로 들어가죠. 휴전선으로부터 정말 가깝게는 4km, 5km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가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서울에서 60km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CIQ, 소위 말하는 출입국,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로 그러지 않고 출입경 사무소라 그럽니다.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경계선이다. 국경으로 보지 않겠다. 출입경 사무소인데 하여튼 그 CIQ까지 가는데 그 CIQ만 없으면은 어디죠? 서울 지금 미국에 오신 분들한테 서울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리적 관점이 전혀 없으시죠. 서울에 그 일산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개성까지 직선으로 때리면은 30분이 들어갑니다. 이 분단이라는 것은 60년 분단체제, 70년 분단체제는 이 분단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관념 속 분단을 강제했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직접 대화해보면 정말 서럽습니다. 이게 분단이었을까? 이들하고 적대했을까? 이들을 경계했을까? 이들에게 손깍질했을까? 이들에게 비난을 했을까? 분단은 적대적 분단체제가 강요한 규정화된 관념 속 분단입니다. 실제로 가슴과 가슴이 만나면 참 마음이 짠해집니다. 이들에게 적대의식을 60년간 가졌던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안 넘어가죠, 이거. 예. 최초에 남과 북이 합의했던 2천만 평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100만 평입니다. 20분의 1이죠, 여러분. 이 20분의 1 100만 평 안에도 그냥 부지, 버려진 부지가 굉장히 많죠. 저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공장이 들어선 부지는 38%밖에 안 됩니다. 62%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만은 왜 건물이 안 들어서고 있었을까요? 이 사진은 2014년 5월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등장하는 저 모든 건물들은 2008년 건물들하고 똑같습니다. 2008년 이후에 신규 건축물은 없습니다. 동결 조치됐잖아요. 동결 조치됐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6.15를 부정하고 14를 부정하면서 개성공단 저거 뭐 조그만 거니까요. 실질적 동결 조치를 해려보죠. 내부 정책적으로. 우리는 남과 북이 전환하면 연평도 이후에 5.24 조치 때문에 모든 것이 단절됐다고 생각하죠. 정말 그랬을까요? 내부 정책적으로는 이미 2000년 8월, 2008년 그 인수위가 끝날 때 시점부터 내부 정책적으로 다 동결 조치되죠.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기존 합의들을 다 부정하죠. 땅 분양 받아가지고 수출입은행에서 30억, 50억 융자 내어가지고 땅 분양 건물을 올려야 되고 북측 근로자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2008년 2월에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가졌던 업체들은 한 업체도 못 들어갔습니다. 내부 정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통일부가 출입을 안 잡아주면 물자 들어가는 거 막아버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 업체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 묻어놨죠. 당국관계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관계로, 즉 개성공단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비정상이 언제부터 구조화되느냐? 2008년부터 구조화됩니다. 저는 개성공단에 2008년 2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2011년까지. 제가 들어가서 근무했던 남북협상을 맡아 대북협상을 개성공단에서 대북협상을 전담했는데 그 시기는 사실은 개성공단의 비정상이 구조화되어가는 과정하고 딱 맞물립니다. 제가 개성공단을 갔던 이유는 학자적 입장에서 북한 체제 역사를 연구했던 학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들과 그게 체류하면서 제대로 한번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북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면은 체제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북측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 양식, 어떠한 가치 규범, 어떠한 가치관, 사고방식, 관습, 문화를 가지는지를 모릅니다. 북한은 그냥 대충 나쁜 놈들이면 되죠. 그들이 어떠한 지향을 갖고 사는지, 어떠한 관점, 삶의 기준이 뭔지, 진선미의 기준이 뭔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준만이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60년, 70년의 분단입니다. 평화든 통일이든 대북 정책이든 기본적으로 상대방, 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저들이 왜 저러는지. 결국 만나다 보면 우리가 틀림으로, 잘못됨으로 인식했던 대부분의 가치들은 다름이었습니다. 다름일 수밖에 없어요. 차이, 다름이죠. 틀림, 잘못됨, 나쁨이 아니라 그냥 다름일 뿐이더라. 그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고기가 끄덕여집니다. 실제로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또 이렇죠, 이거. 굉장히 큰일 났다, 이거. 예. 요거 빨리 정리하고 막 사진 보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남과 북이 최초의 개성공단을 합의했을 때는 말입니다. 2003년도에 착공을 해서 딱 10년만 돌리면 2012년이면 2천만 평이 다 완성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최소 3천 개 이상의 제조업 공장이, 2천 개 이상의 영업소가, 50만 명의 대도시, 연 500억, 1천억 달러 이상을 생산하는 그야말로 꿈 같은 남과 북의 미래 경제의 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그 개성공단이 2단계, 3단계 올라가면은 해주, 남포, 신의주 쭉 북측에 서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로 확산시켜 가겠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었죠. 14선언에서도 이제 해주를 합의하고 뭐 안변 조선단지를 합의하고 쭉 하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딱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게 진봉산입니다. 돌아가신 그 박완서 선생님 아시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 그분의 고향이 개성이십니다. 박완서 선생님 모든 소설에 보면은 꼭 개성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진봉산인데요. 굉장히 공기가 맑습니다. 북측을 가보신, 우리 선생님 가보셨죠? 그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대기질, 지질, 수질을 1년에 평균 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이, 남측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그러니까 각종 연구소에서 들어가서 평가를 합니다. 이 사진 보면 굉장히 맑다는 게 보이죠. 개성공단의 대기질이 어느 정도 맑냐면요. 대한민국 우리 남측에서 가장 맑은 공기가 어디냐면은 속초입니다. 설악산. 그 설악산만큼 맑습니다. 이 말은 제가 꼭 드리는 건데요. 공기가 맑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지한 이야기 아닌데. 술을 많이 먹습니다. 이거 공기가 맑으면 말입니다. 왜들 술을 그렇게 드시는지, 왜 술을 많이 먹죠? 잘 안 취한대요. 그런데 제가 개성에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술을 많이 먹으면요, 취합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반드시 취합니다. 이게 진리인데. 개성공단에 근무하시는 남측 주재원들이 밤에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술을 가장 자주 드시는, 많이 드시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이유입니다. 남과 북의 관계는 민족 내부 거래죠. 세금이 안 붙으니까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매우 쌉니다. 술도 싸고 담배도 싸고 정말 쌉니다. 공기 맑은 곳에서 술은 너무 싸요. 휴대폰도 못 들고 갑니다.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그야말로 월요일날 들어가면은 일주일 토요일날 나오든지 2주에 한 번씩 나옵니다. 집에서 마누라가 전화도 안 옵니다. 술을 마시는 조건으로서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밤만 되면 술을 많이 마십니다. 술 먹고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은 제 담당입니다. 제가 그래서 술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 뒤치다거리는 다 제가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 술 많이 먹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남쪽 주전들끼리.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북측, 소위 말하는 우리 경찰, 북측의 보안이라고 합니다. 보안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타치하지 않습니다.
전부 저희한테 연락 옵니다. 김장 선생 빨리 나가보시라요. 난리 났다요. 가보죠. 다 술이죠, 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세요? 어떠한 경계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북측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저녁에는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남측의 TV를 보고 그렇게 지냈던 곳이 저 개성단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계도 없다라는 이야기. 예, 개성단의 모습이고요. 이럴까 싶었어. 큰일 났다,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엔터 해주십시오. 네. 이게 보시기에, 이게 잘렸네요. 예, 이게 송악산인데 말입니다. 송악산인데,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는 송악산이라 그러면 개성의 뒷산을 송악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북측 분들은 저 송악산을 송악산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마니산이라 그럽니다. 짧게는 어미산이라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잘렸는데요.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요 코고 얼굴이고요. 이렇게 누워서 손을 딱 얹어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전해지는 전설,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배가 조금 높죠. 제 부서에 북측 여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제가 저걸 오마니산을 그래요. 저건 송악산이야. 아닙니다. 오마니산입니다. 자기들은 송악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예전에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잘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부장 선생님 들었습니까? 뭐? 저 오마니산에서 우리 오마니가 애를 출산을 하면 조기 통일됩니다. 이렇게. 저 오마니산에서 임신했대요. 설화래요. 그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임신한 엄마가 저 애를 낳게 되면은 조기 통일된다고 합니다. 좀 희화화 시켜서 해학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야? 저서 애가 나오겠나? 우리 가서 제왕절개라도 하자. 통일해야 되면 제왕절개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농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쟤네들은 북측은 저거를 송악산이라고 좀 오마니산을 그러더라. 저기에도 그냥 남과 북의 통일의 염원들을 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 오마니산입니다. 다 오마니산. 저는 송악산이다. 이게 개성공단에 얼마나 가깝냐면 말입니다. 개성공단의 우리 숙소에서 3층, 4층 옥상에서 날이 맑은 날 서울에 있는 거 여러분들 북한산 아시죠? 삼각산. 삼각산에 세계 봉우리가 보입니다. 날이 맑은 날 서울에 제가 살기 때문에 백운대라든가 인수봉 가서 개성 쪽으로 보면은 송악산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념 속 분단에서는 60년, 70년처럼 멀죠. 사실은 눈앞에 그들이 있죠. 예. 북측 근로자들의 모습이고요. 북측 근로자 54,000명인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북측 근로자들은 특별하게 선발해서 온다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죠. 그 거짓말입니다. 그냥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인근에서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 임금이 싸기 때문에 기본 임금 50불이면 말입니다. 2006년, 2006년 이 시기에 한 달에 4일 연장하고 4일 특근을 하고 연장 야간 다 해서 2006년 7년 기준으로 평균 전체 임금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7만 원, 8만 원이면 됩니다. 기본 임금이 50불이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2014년 12월 기준으로 북측 근로자들 실질 전체 평균 임금이 150불이었습니다. 150불. 한 달에 150불. 연장 야간 특근을 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기 위해서 난리죠. 고용하면 돈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업들은 노동 집약적인 한계 기업들이 들어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대문 시장에 있었던 봉제공 5명, 10명 데리고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중견 기업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그 영세한 기업들, 봉제 기업들이 들어가서 딱 2년만 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회사가 됩니다. 이게 남북 경협의 폭발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실제로 개성공단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가 피눈물 납니다, 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임금 협상에서 50불에 나. 2003년도에 50불 정했단 말입니다. 북측은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임금 협상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다. 임금 상한선이 있어요. 5% 이상 못 올립니다. 5%가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북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이제 공장 지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 받아가지고 이제 일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임금 협상이냐. 그냥 3년간 동결. 그들이 정말 돈이 필요했으면 5%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 2007년부터 2008년부터 우리 기업들이 그냥 최대 선인 5%를 계속 올려줍니다. 그래서 5% 올려주면 50불에서 5% 올려줘가지고 52.5불. 그 다음에 또 5% 올려줘서 55.12불인가? 그게 또 5% 올려줘서 2015년 북측 근로자들 기본임금이 72.125불. 거기에서 이제 연장 야간 특근을 하게 되면은 한 150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엄청난 돈을 줬죠. 북측은 개성공단을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특혜죠, 특혜. 똑같은 시기에 2012년 북측이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하면서 북중 국경지대에 중국에는 북중 국경지대 중국 측에는 북한 근로자들 전용 공단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단동에만도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단동에만도 북측 근로자들이 최소 3만 명이 나가 있다. 우리가 파악되는 것만요. 그럼 그 인근 얼마나 많이 나가 있겠습니까? 이미 중국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10여 년 전부터 안 합니다. 주변 국가를 다 빼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부터 하지 않는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그 긴 거리 속에서 북측에다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내놓죠. 그래서 북한 근로자들 빼가지고 중국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의 수준이 개성공단의 딱 2.5배, 3배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도 뭐 이렇게 많이 인력 송출 나가죠. 그들도 3배, 4배 받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80년대 초반에 중동 특수를 누리면서 건설 현장에 우리 노동자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지금 북측은 중동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북측 근로자 엄청 나갑니다. 그들 한 달에 1,000불 받습니다. 1,000불. 개성공단에 6.5배를 받습니다. 정말 북측이 돈이 필요하면 개성공단 일찍이 문 닫고 그 숙련공들을 그 집으로 다 인력 송출하면 되잖아요. 계산해 보십시오. 단동에만 보내도 3년이면 지난 14년간 개성공단에서 그들이 받아갔던 임금을 3년이면 다 빼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대량 살상무기를 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그들은 개성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특구개발이도 총국은 개성공단 근로자 5만 4천 명과 그 가족들 4인 곱하기 하면 약 20만 명 됩니다. 그 20만 명을 개성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특구개발이도 총국이라고 합니다. 북측의 하나의 중앙정부 기관에 보면 됩니다. 이 총국과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어떻게든 그 20만 명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됩니다. 1인당 그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리죠? 그것을 얼마나 또 더 빼겠습니까? 그런 마음 답답함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평화를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북측에서 협상하던 모습이고요.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협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웠죠. 낮에는 협상을 하고 학자 입장에서 다시 저 관료들과 협상의 파트너들과 여러 많은 근로자들을 보면서 또 북한 체제와 사회를 연구하고 규명하고 다시 논증하고 다시 확인해보고 계속 그 생활을 했었습니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해서 4가지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개성공단은 평화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입니다. 평화, 상호존중, 공존공영, 화해협력의 평화는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 경제. 북한의 토지 노동력이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만났을 때
그 영세한 기업들도, 그 한계 기업들도 2년이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이미 구조적 저성장에 빠지는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으로서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남북 경협입니다. 완벽한 블루오션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는 이 구조입니다. 어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모든 경제학자들, 모든 사회학자들 이미 다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확고한 방법. 남북경협. 남북경협은 평화경제 시금석이죠. 평화경제. 한반도 평화경제. 거기 한번 끄떡이면 되는 상호존중, 상호인정이면 됩니다. 상호인정. 세 번째가 안보적 가치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에스컬레이팅 상승작용할 때 그것을 잡아주는 완충장치. 마주 달린 폭주기관차처럼 긴장이 고조될 때 그것을 막아주는 제동장치. 안전핀이죠. 안전장치죠. 왜? 개성공단에는 북측의 근로자 5만 4천 명과 남측의 근로자 많을 땐 4천 명, 적을 땐 1,000명이 항상 일상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철야를 같이 늘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도 북도, 북도 남도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작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런 거죠. 무슨 상황이 있으면 어디가 빠벙 터졌다 군사적인 긴장이 되고 있다. 개성은 어떻게 할 거야? 개성공단에 저건 어떡하지? 남도 북도, 북도 남도 똑같이 개성공단을 가장 직접적인 군사작전을 못하게 되는 하나의 물리적 안전장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안보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이 지난 14년간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들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북한의 군대 6만이 물러났다. 그건 다시 진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매일같이 작동하는 제도고 물리적인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만두고 관두고 놔두고 남북의 어느 누구도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보적 기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가 통일 평화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60년, 70년의 차이와 다름들이 매일같이 일상적인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면서 상호 교호작용을 하면서 그 다름과 차이들이 오해들이 이해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제도적인 공간입니다. 남과 북의 대부분의 갈등은 불신에서 나오죠. 불신. 이 불신의 근거는 뭘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죠. 모릅니다. 남도 북도 북도 남도 모릅니다. 상호 모릅니다.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 이들은 이런 가치 체계 속에서 이런 가치 규범을 가지고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런 생활 양식 속에서 사는구나. 알게 되면 웃음이 나오죠. 그렇구나. 모르면 오해합니다. 그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거 쉽습니다. 같이 생활해보면 됩니다. 우리 스님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가서 만나봐라. 만나봐라. 저는 북한 학자 입장에서 물어보면 꼭 이야기합니다. 그래, 책 보지 말고 가서 만나봐라.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북한의 적성국가인 미국, 마찬가지, 일본, 이스라엘,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나만 못 갑니다. 대한민국만. 이 자리에는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있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못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여행합니다. 우리 동포들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못 옵니다. 다 왔다 갔다 남과 북을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남과 북을 마음껏 갔다 오는데 남과 북은 서로 못 가고 있어요.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다름과 차이들이 인정되면서 화해임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구조를 계속 닫고 있죠. 왜 닫을까요? 왜 닫을까요? 저는 평화의 가치, 경제의 가치, 안보의 가치, 통일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성단 패션은 평화를 닫은 것이고 경제를 닫은 것이고 안보를 닫은 것이고 통일을 닫은 것이다. 통일, 평화, 문화의 미래적 가치 창들을 다 닫아버렸다. 그 기회마저도 단절히 닫았다.
유로공동선언 16주년인데 아까 보셨던 저 분단 60년을 넘어갔던 그 엄청났던 그 장면들이 지금 꿈 같은 일이 됐습니다. 우리보다도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우리보다도 6년, 7년 늦었던 양안 관계,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요. 그들은 이미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주당 800여 편의 비행기가 운항을 하고요. 연 800만 명이 왕래를 합니다. 대만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 200만 명이 상주합니다. 우편, 전화, 송금이 다 자유롭습니다. 그들을 누가 분단국가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시작한 것은 우리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6년, 7년 늦었어요. 그들이 했던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동존의. 우리가 상호존중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구동존의를 얘기했습니다. 구동존의. 다름이 존재하지만 같음을 추구하겠다. 구동존의의 원칙을 가지고 딱 8년, 9년 하니까는 실질적인 경쟁들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2007년 14가 있었지만은 다시 완벽하게 회귀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요?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요?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분단일까요? 분단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생존권을 늘 위협하는 전쟁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으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저발전, 정치적 저발전, 수많은 가치들이 분단 속에서 잉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정치사를 전공했던 학자 입장에서 분단의 기원 가장 간단하게 보면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던 것처럼 일자를 나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였을까요? 그것이 1945년 분단의 성격이죠.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시기의 분단이라는 것은 국제정책 패권의 결과였다. 우리는 힘이 없었다. 참으로 엄혹했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약속이었다. 우리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정책 패권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 분단이 안착되고 고착되어지는 과정에 독재가 필요했던지 이념 대결이 필요했던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1945년의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2016년, 2015년 현재의 분단의 속성과 과연 얼마나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판단의 몫입니다. 결국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더라.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야 된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분단 유지가 가치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이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기 때문에 이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자라고 한다라면은 하나의 정신이 됩니다. 하나의 정신. 상호 인정입니다. 상호 인정. 단순합니다. 상호 존중. 우리에게는 남과 북에게는 지난 분단 역사 60년 속에서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본다면 60년의 분단 역사 속에서 양측 최고 정상,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완벽히 반영된 최고 지도자급의 합의가 4개가 있습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있고 91년 남북 기본 합의가 있습니다. 2000년 6.15, 2007년 14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4,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91년 남북 기본 합의,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이 있습니다. 이 4대 합의, 7.4 남북 기본 합의, 6.15, 14, 이 4대 합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인정. 어렵습니까? 고개 한번 끄덕여주면 되는데요. 남과 북의 분단은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있고, 불교의 역사가 있고, 그 모든 종교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타 종교는 이단이죠. 용납할 수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공존합니다. 60년 분단의 다름이 뭐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국 전쟁 당시에 170만의 군대를 보냈던,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 정상적입니다. 군사 정보 교류도 합니다. 근데 왜 남과 북은 안 될까요?
한르 수교도 하고 한베트남 다 했습니다. 왜 남과 북은 안 될까요? 남과 북의 분단은 남과 북의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 시츄에이션일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확대 재생산 심화되는 분단의 구조, 체제일까요? 누구를 위한 분단이고 누구에 의한 분단이고 무엇을 위한 분단일까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앞에서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하면서 평화, 경제, 안보, 통일을 얘기했습니다만은 특화된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점, 경제주의적 관점에서만 개성공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대 30의 효과라고 합니다. 1대 30의 효과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경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에 1년에 1을 투자하면은 효과는 30배 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듯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5만 4천 명 전체 북측 근로자들 전체 1년간 임금,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7년 만에 내게 되는 세금, 토탈 1년간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돈들을 환산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9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900억 원이 들어갔어요. 1억 달러라고 상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그 2014년 한 해 동안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인 GDP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생산해 왔을 것 같습니까? 최소 3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 말은 남북 경협이 1대 30의 효과를 창출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경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개성공단 최대 수익 기업은 남측의 대기업 중견기업이다. 맞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세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124개 기업 중에서 65%가 의류 봉제 기업들입니다. 그들 기업 중에 신혼 에베네셀 말고 옛날에 나산, 인디에프 말고 대부분 다 하청 업체들입니다. OEM 업체들입니다.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죠. 동대문에서 5명, 10명 데리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이들의 원청 업체는 누구냐면은 남측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제일모직, LG패션, 필라, 코롱, 여러만 아웃도어 업체들 있죠. 형지, 많습니다. 이들 업체가 실제로 원청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은 개성공단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사실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의류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개성공단의 임가공 단가, 의류 봉제의 임가공 단가는 말입니다. 1995년 단가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구해냅니다. 그 정도 금액을 줘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베트남도, 미얀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 당국 관계가 정말 정상적인 시절에는 말입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의류 봉제업체들은 3년, 5년짜리 물량들을 다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호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국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게 됐죠. 대부분의 그 기업들, 의류 봉제업체들. 14년 역사 속에서 120개 기업 중 124개 기업 중 부도난 기업이 없다. 예, 한 기업도 없습니다. 기업들은 왜 기를 쓰고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예.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하죠, 사실은. 아는 분들은 압니다. 124개 기업에 협력업체가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들은 압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들에게 원청업체는 또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러니까 협력업체로 있다가 어떻게든 개성공단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불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무시한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에 돈을 못 버는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개성공단에 계시는 우리 남측의 사장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잘 안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번다는 얘기 잘 안 하십니다. 사실은 이대로를 외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양질의 노동력, 12년 의무교육입니다. 생산성, 고품질.
임금 이상님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제도, 조세제도, 무관세, 관세가 없습니다. 동일 언어, 동일 문화, 뭐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는 저는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1차적으로는 임금이죠. 임금이 엄청나게 쌉니다. 근데 이 임금이 싼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품질을 구현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개성공단이 구현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품질, 의류에 있어서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낸 의류 품질을 더 잘 만들어냅니다. 저 고품질을 구현하는 아주 숨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딱 저기에는 이직률이 없습니다. 한 일을 10년간 계속 그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달인이 됩니다. 왜 이직이 없을까요?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북측에서는 직업이란 뭘보다는 고정분공이라고 그러죠. 인민위원회나 당적 조치, 국가적 조치에서 일을 받는 거죠. 북측 사람들은 북측은 결혼한 여성이 뭐 가정에서 일을 하겠다. 사실 뭐 장사를 많이 하니까요. 그들이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대부분 누구에나 다 일자리를 줍니다. 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최초에 받은 그 분공, 그 일을 그냥 합니다. 가급적 웬만하면 안 옮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잘 안 옮깁니다. 그러면은 2004년도에 첫 직장에 딱 배치를 받으면 그 일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다 숙련공이 됩니다. 저 숙련공이 고품질을 구현합니다. 고품질의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 숙련공들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숙련공들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임금은 참으로 엄청나게. 근데 품질은 이만큼 올라가요. 그것이 개성공단의 경쟁력입니다. 근데 저것이 닫혔어요. 이번에 이렇게 닫히고 나서 우리 정부 발표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 대체 공장을 부지 뭐 알아주겠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업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체 부지인들, 대체 공장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노? 15만 원짜리 세계 최고의 숙련공들 데리고 와라.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버신 분들은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동남아로 가든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지, 개성공단과 똑같은 것을 구현하기는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이미 뭐 다들 아실 거니까요. 예, 이랬던 개성공단이었습니다. 또 이러네요. 예, 잘 나가다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공단이 비정상적으로 됐다. 남북 당국 관계가 비정상이 되면서 다 알그러진 겁니다. 사실은 뭐 분수령이죠. 분수령. 당국 관계가 잘 되었으면 이러진 않았겠죠. 근본적으로 당국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딱 대립적 관계가 딱 되는 순간 개성공단의 비정상화가 구조화됐죠. 밝은 미래가 불안한 미래로 바뀌고 안정적인 인윤 생산을 했던 것이 불안한 인윤 이렇게 쭉 나왔던 이건 하나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실체적 의미입니다. 이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탓할 수 있었을까요? 온전하게 봤을 때 못 닫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무미건조하게 어떤 저거 없이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체적 의미에 대한 무지가 낳은 정책 실패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악한 것이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자해행위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문제의식, 무제한한 정책 실패다, 평화가 닦이고 경제가 닦이고 안보가 통일이 닦였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만나보라, 대화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성공단에서 느낌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쳐 엉켜지고 가슴과 가슴이 만나 서로 이야기될 때, 그들의 진심이 어렵지 않게 온전히 느껴질 때 지난 세월이 서러워 눈물만 나더라. 그간의 오해와 질시, 왜곡과 비난이 민망하고 낯뜨거워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 여전히 그 모두를 부정하는 엄혹한 분단체제의 일상적 왜곡과 오도,
그 무지몽매한 적대가 두렵고 서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 그 모든 것이 미안하고 미안해서 수많은 밤들을 불면의 하얀 밤들로 지새우게 되더라. 지금도 분단은 천만급 무게로 우리의 눈과 가슴, 마음과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평화가 분단에 압도당하고 있다. 진실이 거짓에 압도당하고 있다. 거짓을 강제하는 분단, 분단이 가린 총체적 북한 무지가 문제다.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결국 알아야 한다. 북을 알아야 한다. 북을 알면 이미 평화다. 이미 통일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평화로 행복케 하리라. 여기까지가 개성공단에서 4년간 있었던 마음들을 한번 정리해봤던 글입니다. 이 정도로 개성공단 이야기는 마치고. 왜 우리는 북을 모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또 안 넘어갑니다. 마음들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무거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책 소개입니다. 자, 또 안 넘어갑니까? 아, 예. 아, 이게 큰일 났네요. 제가 총체적 북한 무지, 북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서 내겠습니다. 분단과 총체적 북한 무지, 분단은 북한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행위로 만들더라. 북한을 모르고 남북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북한을 모르면 평화도 안보도 없다. 북한학은 과학인가 정치인가? 북한 관련 보도, 언론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학자입니다. 북한학자. 학자입니다. 학자가 정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대북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학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북한 체제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개성을 들어갔었습니다. 북한학은 과학일까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물리적인 수학적인 과학일까요? 북한학은 정치죠. 분단체제,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북한은 과학일 수가 없죠. 엄혹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학자 입장에서 북한학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은 맞습니다. 적대적 분단체제니까요. 적대적 분단체제, 적입니다. 적이어야만 합니다. 적에게 무슨 진실이 사실이 팩트는 필요 없습니다. 욕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난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비난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평화라고 하면 어떻게?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고요. 평화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단을 하면서 평화를 가야 된다면 일단 존재하는 실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이 지난 시간의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 관련 언론 보도. 여러분, 우리가 2014년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크게 영향했던 신조어가 하나 있었죠. 신생 단어. 바로 기레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진실된 보도들이 안 되는 것 같다. 본질이 가려지는 것 같다. 이런 수로 나왔던 것 같아요. 왜곡과 오도가 심하다는 거였겠죠. 그런데 다시 다른 예로 보면은 1980년 광주 사태, 그 광주 폭동, 이 광주 사태와 광주 폭동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참으로 엄청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다 기레기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모르니까 똑같이 북한의 간첩들에 의한 사주로 다 그렇게 이해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것만 믿었으니까요. 정부는 늘 진실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었단 말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적대적 분단체제 70년, 60년이 만들어 놓은
지금도 유효한 이 관점 속에서, 이 인식 상황 속에서 우리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간단치 않죠. 간단치 않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중요한 것은 해결적으로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은 여러 많은 왜곡과 오도가 없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 관계가 더욱더 대립 심화가 되면, 적대적 관계가 더욱더 심화되면 그 왜곡과 오도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평화적 관계가 오면은 나름 실체 근거한 여러 많은 보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요동치는 것이 분단 체제가 만들어내는 북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북에 대한 인식이죠. 많이 사실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관점 유형들을 그냥 학자적 입장에서 한번 쭉 대별을 해봤습니다. 적대적 관점이 있습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니까 적이죠. 적, 선과 악적 관점을 봅니다. 모든 것을 대립적 관점, 대결주의적 관점에서 대립적 관점이 있습니다. 적대적 대립적 관점이 대부분의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개념입니다. 방법으로서 비교합니다.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맹목적으로 비교합니다. 하다못해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비교를 하는 줄 아세요? 전 금강산도 가봤고 설악산도 다 가봤습니다. 설악산과 금강산 중에 어느 곳이 아름다운가 이걸 또 비교합니다. 적절한 비교입니까 그게? 백두산과 한라산도 비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남과 북은 일단 비교부터 합니다. 비교할 필요 없는 것들도 비교합니다. 맹목적 비교죠. 왜 비교 당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남북뿐 아니라 모든 걸 다 비교하니까요. 그 비교의 기준이 뭐죠? 경제주의적 관점이죠. 경제적 관점, 경제 결정론적 관점에서. 경제 결정론은 그런 겁니다. 잘 사나? GDP, GNP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대구의 경상북도 그 시골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집에 친구 데리고 가면 친구가 가고 나서 꼭 물어요. 야야, 자집은 잘 사나? 어머니 몰라요. 안 가봤어요. 잘 사는지 알아야 될까 이 자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머니 뭐가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나? 막 이렇게. 사실은 그 시기에 잘 사나의 기준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했지 않습니까? 워낙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사나의 기준은 돈이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1인당 GDP가 아닌데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자존감인데, 공동체가 밝아야, 신뢰관계가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여튼 경제 결정론적 관점에서 봅니다. 경제. 이스트링 패러독스에 보면은 1인당 GDP가 10,000불 정도 넘어가면은 사실은 돈하고 사람 행복은 무관합니다. 근데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제 결정론. 일반화의 오류 있죠. 일반화의 오류. 우리가 북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인식 오류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탈북자분들의 말씀들 중에 꼭 일반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켜버려야죠. 제가 예전에 협상장에서 북측 사람들하고 늘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막 대화를 하다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상식하고 그네들의 상식은 다르단 말입니다. 걔들 분명히 얘기해요. 기부장 선생님 상식은 뭐예요? 누구의 상식이요? 네 상식이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 일반과 그 보편은 누구의 보편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협상장에서 이제 좀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중국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쿠바는 못 가봤다. 여러 많은 사회주의 국가를 가봤지만 이 글로벌 스탠다드적 관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글로벌은 누구의 글로벌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성에서 초기에 협상을 할 때 늘 이게 이제 하나의 레퍼토리였어요. 다름이지. 이상하다와 이상하지 않다의 기준은 결국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끼리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끼리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마음껏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협상이 딱 앉는 순간부터는 다름일 뿐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 나빠.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자기 본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대한민국은 하루에 42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42명입니다. 하루에 42명이 자살하면은 400명, 4천여 명은 그 언저리를 배회하다가 돌아갔을 거예요. 그 42명이 일반일까요? 팩트는 팩트입니다. 팩트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특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출퇴근길에 시청역, 종로 3가, 서울역 늘 다닙니다. 늘 봅니다. 홈리스들, 노숙자분들. LA에도 공원에 많더라고요. 그들이 사실이 팩트잖아요. 그들이 이 미국을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팩트는 팩트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을 바라볼 때 엄혹했던 1990년대, 94년, 95년, 96년, 97년 그 고난행군과 98년 강행군 그 엄혹했던 시기의 이야기를 계속 되뇌인다. 아웃 오브 데이트.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의 북한은 어떨까요? 지금의 북측의 모습은 어떨까요? 보고 있으면 천지가 개벽했다는 것을 다들 이게 북한 맞습니까? 대부분의 여행 다녀온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그냥 우리 동포도 아닌 사람들이 해외에 여러 많은 여행객들이 가서 이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북한의 모습이 아니잖아.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몰라야 될까요? 모르잖아요. 많이 갔다 오십시오. 많이 다녀오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나봐야 됩니다. 적대적 분단체제 70년이 우리의 인식체계를 강제하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보입니다. 정말 안 보입니다. 제가 학자로서 늘 하는 이야기가 논리가 아니다. 책도 아니다. 가서 만나보라. 만나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만나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많이들 보십시오. 남과 북의 당국 관계가 엄혹한 시기일수록 우리의 분단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포사회가 당국 관계가 어려웠을 때는 교포사회가 정말 컸었습니다. 마음껏 가서 보시고 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실제로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가급적 많이들 가셔서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일반화 요리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 이 우리 기준의 관점입니다. 우리 기준의 관점. 가장 큰 문제가 적대, 대립, 비교, 경제, 일반화 요리인데요. 우리 기준의 관점이 가장 사실은 이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의 개념이 똑같을까요? 남과 북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과 북측이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이 같을까요? 정치의 개념이 똑같을까요? 권력 현상세는 어떨까요? 자유의 개념은 어떨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역지사지가 될까요? 역지사지가 될까요? 우리가 북측의 입장에 서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역지사지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역지사지가 안 될까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거의 비슷한 가치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 할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북을 너무 모른단 말입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쟤네들은 진선미 기준이 뭘까? 이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 규범, 어떠한 생활 양식, 어떠한 지향이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역지사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상호를 알려주기 노력해야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죠?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사람의 노동이죠. 사람의 노동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노동은 노동의 개념을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개념으로 딱 규정합니다.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개념. 경제학 사실에 나옵니다. 기본이죠. 근데 북측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할까요? 방식이 다릅니다. 똑같이 노동을 이야기해요. 협상장에서. 노동제도,
노동 규정, 노동 계속 이야기했어요. 북측 내 협상의 파트너하고 제가 3시간 동안 떠들었던 그 노동의 개념은 머릿속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본주의 경제 질서, 사회주의 경제 질서의 기본 개념인 개념이 다르면 경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GDP 기준에 노동이 몇 단계 정도,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할까요? 노동력의 가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30%, 40% 엄청나겠죠? 북측의 GDP 기준에, 물론 발표는 안 됩니다만은 노동이 들어가 있을까요? 문제를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던지는 이런 개념들조차 다르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집단 속에서의 자유, 사상 속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래 어렵냐? 그냥 자유면 자유지. 그들은 집단 속의 자유, 사상 자유 이야기합니다. 다르죠. 근데 그걸 나의 기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정말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디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 체제와 사회가 어떤 메커니즘, 어떤 작동의 구조적 방식을 가지고 돌아갈까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봐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죠, 그냥. 이것이 왜곡, 오도, 우리 기준의 관점인 일방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늘 훈련받았던 협상장에 딱 나갔을 때, 앉았을 때는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백전백패합니다. 인정이죠. 고개 한번 끄덕여주면서 체제와 제도, 우리 체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존중해야 되죠. 선악적 관점에서 협상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다름이더라, 차이더라. 말씀을 드립니다. 적대적, 대립적, 비교적, 우리 기준의 관점, 경제적 관점, 일반 의류. 사실 이 6개를 제가 대별을 했습니다만은 이 6개의 인식을 벗어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 6개의 관점을 압도하는 하나의 인식이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북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정치 주체, 정치의 목적, 국민들을 탈정치화시키는 것처럼 분단체제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분단의 폐해와 평화의 가치, 통일의 가치를 절박하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임무이자 기본 의무로서 알아야 될 그 분단에 대한 이해, 북한을 어떻게 됐죠? 완벽하게 그냥 정치적 허무주의, 냉소, 혐오가 탈정치화시키는 것처럼 분단은 북한을 탈통일화, 아무런 관심조차 끊어버리게 하는 덧점 없게 만들어봤어요. 아예 내 앞에서 말도 꺼내지 마라 저것들은. 무관심.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냐? 내 삶을 규정하는 절대 영역인 분단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불행의 구조는 사실은 분단으로부터 강제되는 게 절대 영역입니다. 사실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래서 분단을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분단을 제대로 알려면 평화통일의 일주체의 상수일 수밖에 없는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북한을 모르면 한 단계도 못 나갑니다. 북을 알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이미 평화고 이미 통일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할까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북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면 이미 평화입니다. 이미 통일입니다. 어떤 다른 노력 별로 저는 그냥 북을 제대로 이해해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죠 이게. 여기에 여러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두 손가락 표현에서도 희야의 손도 저기 틀린 손은 없습니다. 다 손이죠. 마주 잡은 손이 아름다운 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대, 나눔, 배려, 공정, 공영, 관용, 포용, 그 가치들. 우리는 저것을 틀림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손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기 가면은 될까요? 예,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목사님 이거 몇 시까지 하죠? 예? 집에 안 가십니까? 제가 요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는 북한은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호시탐탐 남침을 적화를 노리는 호전적인 북한, 부도덕한 정권, 포격과 감시, 불쌍한 인민들이 사는 나라, 식량난, 경제난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주민들, 나쁜 잘못된 상종 못할 극복해야 할 북한, 찌질한 북한. 대충적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인식일까요? 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어떤 문제의식이냐? 예,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식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평화통일에 입각한 평화적 인식일까요?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헌법적 가치입니다. 평화의 문제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적이라고 이야기하면 평화가 될까요?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평화는 안 됩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이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단 심화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입니다.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 1989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나온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입니다.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통일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정신을, 원칙을, 태도를 기본으로 해서 1단계 화해 협력의 단계, 2단계 남북연합의 단계, 3단계 완전 통일, 이유도 평화의 제도화로. 즉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통일의 과정을, 통일을 오랜 평화의 제도화 과정으로 봅니다. 평화의 오랜 제도화 과정 끝에 통일이 있고 그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더 제도화되는 과정, 즉 통일은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식 통일 방안이에요. 평화의 오랜 과정. 그럼 눈앞의 통일은 뭘까요? 평화가 통일입니다. 평화가 통일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통일 오랜 제도화 과정인 그 평화라는 관점에서 어떨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왜 모르는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죠. 이거 무엇을 모르는가? 분단에 대한 무지, 통일에 대한 무지, 북한의 실체에 대한 무지. 저는 북한 체제, 북측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주의 경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주의 경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입니다.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 근데 이 사회주의 경제 제도와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라는 이 특성을 압도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면, 최우선의 특징이 있다면 군사국가입니다. 왜 북측은 군사국가일까요? 역지사지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말입니다. 북측은, 저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도 사실은 단 하루도 그 전쟁을 쉬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군사적인 패권, 그 미국과 지금도 여전히 정전협정 속에서, 정전체제 속에서, 엄혹한 의미 속에서 정전도 전쟁의 시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예, 그들은 그 정도로 엄혹한 전쟁적인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한마디로 군사국가란 말입니다. 가장 큰 절대적 가치로서 보고 있는 게 생존이죠. 우리는 그 생존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들의 체제, 생존이라고 그러죠. 사회주의 경제와 집단주의 체제를 압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군사국가다라는 거.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북을 이해하면은 조금씩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노력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 모르는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리를 비공개한다. 정보전이 불가능하더라. 북한에 대한 총체적 무지가 강제되더라. 북한에게 과학성이 담보가 안 되더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북을 모르는지와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2012년 7월 6일 날 이설주 등장이 됩니다. 이설주 부인이라고 노동신문에 딱 등장을 시키죠. 근데 저 사진 2012년 7월 6일 저 매체가 공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2, 3주 전부터 사실은 김정은 제1위원장하고 이설주 같이 다니는 사진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설주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북측이 저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우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북측이 발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상식일까요? 우리의 상식입니다. 북측에서는 저걸 모르는 겁니다. 왜? 군사국가잖아요. 여하간의 모든 정보들은 상대국에게 군사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놓지 않습니다. 저런 정도를 내놓지 않으면은 이슬주 부인이라고 호칭을 하기 전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군사나 정치 체제나 권력 구조나 이 내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겁니다. 아주 좀 이렇게 자괴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늘 고해성사처럼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북한 국장인 저한테 업무 지시를 이렇게 이지훈으로 내립니다. 온라인상에서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그 대통령 지시가 뭐였냐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이런 거였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계에 대해서. 저 나름 20년 이상 북한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 정도야 얼마나 세폐합니까? 근데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통일부 정보분석국 자료도 있고요. 외교부 자료도 있고요. 국방부, 국정원, 많은 대북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갖고 들어오시오 해서 보고서를 써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말입니다. 뭐 밑에 쭉 이야기하고 쭉 보고서 썼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밑에 3남 2녀가 있습니다. 3남 2녀. 제류에 김정남, 그 밑에 김설송, 그 밑에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렇게 있죠. 3남 2녀입니다. 근데 다른 내용은 그래서 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 3남 2녀의 5명의 이름을 청와대 사무처 남북관계 국장이었던 저는 이름을 제대로 다 써놨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 없을까? 저는 말입니다. 그 모든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딱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김정남, 김설송,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 마지막 두 김정은과 김여정의 이름을 제대로 못 써놨습니다. 틀리게 보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김정은을 김정운으로 보고했습니다. 김여정을 김예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 단위에 있으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저희들이 발표하자면 모르죠.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를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위에 있으면서도 그 이름조차도 그렇으면 우리는 도무지 뭘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괴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북한을 알까요? 압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로서의 적이라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평화의 대상으로서 알아야 될, 정말 우리들이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북측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그들이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갖고 있고 어떠한 가치 규모를 갖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대화하고 이해하고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제대로 알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시간 괜찮습니까? 분단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이해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열려라 참깨. 분단 심화, 여러분, 제가 분단이 심화되면 국민 불행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치적 저발전이다, 경제적 저발전이다, 이거 뭐 기본 다들 아실 거니까요. 근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분단이 심화되면은 인간 본성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관계들이 다 단절되더라. 우리의
발디고스는 이 공동체가 완벽히 사라지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OECD는 회원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를 저 배트라이브 인덱스로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가 늘 꼴찌입니다. 뭐 멕시코하고 늘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참 훌륭하시긴 한데요. 정말 잘못한 게 있다라면은 OECD 회원가입 시킨 거 나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지수를 정말 다 땅에 떨어뜨렸어요. 굳이 비교 안 해도 되는데 걔들하고. 이게 국민들을 열패감을 주게 했어요. OECD가 발표하는 모든 지수에서 늘 꼴찌 밑에 있습니다. 참 슬픈 거죠. 그냥 뭐 수출이 무역량이 많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가연 이야기했는데 이 OECD가 발표하는 배트라이브 인덱스 이 지수 안에 세부 지수가 10개가 있습니다. 회원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제일 위에 하우징 주거가 있습니다. 인컴 수입이 있죠. 잡스 일자리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호주가 늘 1위를 해요. 한 4, 5년간 계속. 인바이먼트 쭉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코리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하우징, 인컴, 잡스, 커뮤니티. 이게 10점 만점에 짝대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우리 사회의 이 커뮤니티가 뭐냐면은 공동체 신뢰 지수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성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공동체 신뢰 지수예요. 공동체 신뢰 지수가 OECD 평균 6.5점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신뢰 지수는 0.65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왜 저래 됐을까요? 한숨 쉬시지 마시고요. 다음 장면은 그겁니다. 안 넘어가네요. 매년 WEF 있죠. 세계경제포럼이 다보스에서 매년 1, 2월에 다보스 포럼을 엽니다. 그걸 세계경제올림픽이라고 그러죠. 다보스 포럼이 발표하는 지수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정책 결정 투명성 지수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 투명성이 지수가 2014년도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 투명성이 114위로 나왔습니다. 114위. 이거 또 됩니까? 근데 2007년도 정책 결정 투명성이 몇 위인 줄 아십니까? 99계단 위에 있었습니다. 99계단 위에 있었습니다. 7년 만에 2007년과 2014년을 비교해 봤는데 2014년도 114위예요. 그 7년 전에는 그 99계단 위에 있었어요.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위권, 30권에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82, 92, 113 이렇게 막 나갑니다. 7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07년과 2014년을 비교해 봤던 겁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불신이 극단적으로 확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는 거짓에 담는 왜곡과 오도에 담론이 너무 확산되어 가지고 아무도 안 믿더라는 이야기예요. 정책 저발전이다, 경제적 저발전이다, 허리띠 묶고 IMF는 애국주의 호소하고 겁모으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신분립이라고 했습니다. 무신분립. 신뢰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본은 신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땅에 떨어졌다는데요. 저 신뢰지수 참으로 엄청난 거죠. 저는 그 신뢰지수가 나왔네요. 다 보셨죠 이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분단은 말입니다. 분단은. 상호부정, 불신, 정오, 반목과 질시, 비난과 폄하, 적대와 대립, 폭력과 전쟁의 담론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의 그 교육의 현장에서는 진섬의 기준과 가치 규범과 관용과 포용, 나눔과 배려 모든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그 가치 규범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적대의 담론, 정오의 담론, 반목과 질시의 담론을 가르칩니다.
교육받으면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저 불신은 북측에 대한 적대의 반복 질시의 불신일까요? 한번 교육받은 것은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발현될 수 있는 준비되어집니다. 이게 심리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어린 애들에게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조차도 폭력을 가르치잖아요. 적대를 가르치잖아요. 분단을 가르칩니다. 분단은 없어 평화로 가자. 평화가 소중하다. 통일을 가르쳐야 되죠. 기본적인 모든 공동체가 가르치는 저 평화의 속성의 담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체제 전면적으로 분단을, 적대를 가르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적 불신사회가 있다 이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믿을까요? 전 대한민국이 다시 가치규범, 진선의 기준, 윤리와 도덕과 같은 이것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분단 없어 평화로워야 된다.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면 다시 사회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다. 정치적 발전, 경제적 폭발, 이 모든 것을 국제정치적인 자율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풀려져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시간이 그러네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1시간 반 동안 뺏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